미친 듯이 단순하게. 미국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켄 시걸의 말입니다. 성공의 비결들은 생각해보면 정말로 단순합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됩니다. 인간 관계를 넓히고 싶으면 두루 만나고 더 주면 됩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덜 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문제는 단지 그 비결을 실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하루 30개 같은 간단한 약속은 너무 간단해서 잊어버리고 매일 새벽에 5km 달리기 같은 어려운 결심은 너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합니다. 이래저래 간단한 것은 간단한 대로, 어려운 결심은 어려운 대로 실천이 되지 않으니 성공은 항상 먼 일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일을 가장 단순한 말로 적어보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말입니다. 그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성공의 비결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단순한 곳에 답이 있습니다. 적어놓은 글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365호 비타민 성공의 비결은 정말로 단순하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스 F, 그가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방대한 결과물들을 내놓았는지, 그의 생산성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지, 바로 류비스 F가 시간을 정복한 방법에 대해서 그 요령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류비스 F가 가졌던 삶의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류비스 F가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애썼는지 그의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역시 우리의 하이라이트 류비스 F의 시간 통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은요, 시간 관리에 대한 컨설팅이랄까 가르침이랄까 그런 가이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시간 관리하는 요령들이나 원칙 같은 것은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류비스 F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는 더군다나 러시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처럼 시간 관리 요령이랄까 책자랄까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시간이라는 것을 무척 경건한 대상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개발한 시간 통계 방법대로 평생을 아주 착실하게 살아간 것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류비스 F가 직접 사용했던 방법들이 보다 번잡스럽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마 거의 그럴 것 같아요. 류비스 F의 시간 통계 방법을 들으면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은 확실한데 과연 이것을 실천할 사람이 있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비스 F의 방법보다 훨씬 더 심플하고 세련된 요령들이 서점에 가면은 커다란 서가에 하나가득 꽂혀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흘러가는 시간을 최대한 붙잡는다면 과연 얼마만 금자탑을 인생에서 쌓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1분 1분 1초 1초를 정말 최대한 빠짐없이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정도 수준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르비세프는 천재가 아니었다. 천재란 선구자들이 쌓아왔던 노력에 종지부를 찍는 존재이다. 나는 르비세프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흥미를 느낀다. 천재는 분석될 수 없고 따라서 연구해보았자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천재는 그저 우리가 바라보고 감탄하면 되는 대상일 뿐인 것이다. 하지만 르비세프에게는 스스로 성공적으로 실천해낸 그 어떤 삶의 비결이 있다. 비록 그 자신은 무슨 특별한 비결이나 기적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말이다. 우선 시간 통계 방법을 제외하고도 르비세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생활 원칙을 지켰다. 첫째, 의무적인 일은 맡지 않는다. 둘째, 시간에 쫓기는 일은 맡지 않는다. 셋째, 피로를 느끼면 바로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 넷째, 10시간 정도 하루 충분히 잠을 잔다. 다섯째, 힘든 일과 즐거운 일을 적당히 섞어서 한다. 이런 원칙은 르비세프의 개인적인 특성과 주변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아무한테나 권할 수는 없다. 르비세프는 자신의 업무 능력을 정확히 진단해 가장 적합한 생활 원칙을 수립하였는데 그 덕분에 그는 시간 부족을 한탄한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는 남들보다 시간이 더 많다고 말하는 편이 좋겠다. 러시아 작가인 콘스탄틴 파우스토프스키는 늘 장시간의 산책과 유쾌한 담소를 즐겼다고 한다. 마치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고 바쁘다는 한탄도 늘어놓지 않았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해냈다. 과연 언제 일을 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르비세프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독특하고 비밀스럽게 시간을 사용한다. 이들은 시간이라는 탐욕스러운 신과 두려움 없이 대면한다. 인류에게 있어서 시간은 늘 적대적인 대상이었다. 공간은 어찌어찌 정복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간은 태초의 모습 그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채 남았다. 인간이 아득한 우주를 바라보고 수십억 년의 세월을 헤아리는 지구의 시계소리를 들으며 별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한 이래 시간은 훨씬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르비세프가 얼마나 용감하게 시간에 맞섰는지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몸으로 시간을 느꼈다. 그리고 늘 요동치며 흘러가는 현재를 관리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는 시시각각 줄어드는 남은 생애를 정확히 헤아리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헛되이 놓쳐버리지 않도록 온 정신을 집중해 지나가는 시간을 잡아챘고 최대한 많은 일을 해냈다. 마치 일용할 양식을 대하듯이 그는 시간을 경건하게 여겼다. 시간을 죽이는 일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어떤 시간이든 그에게는 똑같이 더없이 소중했다. 모든 시간이 그에게는 창작의 시간이자 배움의 시간이자 삶을 즐기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는 시간을 숭배했다. 이렇게 되자 삶은 흔히들 말하듯이 덧없고 짧은 것이 아니었다. 나이도 일의 어려운 정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르비세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1분을 1시간처럼 그리고 1시간을 하루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길고도 긴 시간이다. 많은 것을 읽고 여러 언어를 습득하고 여행하고 음악을 듣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시골과 도시에서 모두 살아보고 정원을 가꾸며
젊은이를 가르칠 수 있다. 여유를 부리다 보면 시간은 그만큼 더 빨리 흘러가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그리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는 30분 정도는 시간으로 치지도 않는다. 그 어떤 방해 요인도 없이 순수하게 확보되는 긴 시간만을 쓸모있는 시간이라고 여긴다. 그제야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며 그저 사소한 일들이나 상황 탓만 하기 일수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온갖 일들,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는 핑곗거리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일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는 얼마나 무책임한지. 그렇게 이리저리 시간을 허비하는 구실만 찾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형편없이 나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 내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서글픈 경우가 꽤 있었다. 한때 소양을 갖춘 학자였고 이후에는 꽤 큰 연구소의 소장도 맡았던 친구. 두 사람이 모두 같은 길을 걸었다. 높은 지위에 오르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고 당연히 연구나 집필은 어려워졌다. 서서히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상황에 휘둘리는데 익숙해졌다. 모두들 나중에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를 꿈꾸었고 그 시간이 오면 본업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하곤 했다. 짜투리 시간에 책을 쓰거나 학문을 연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결국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자유를 얻었다. 고대하던 그 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변해 있었다. 네, 이제부터는요, 류비세프가 짜투리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애썼는지 그의 목소리가 군데군데 섞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류비세프가 직접 남긴 노트입니다. 나는 고골리의 소설 주인공인 아카키 에비치와 비슷하다. 그는 자신의 일인 문서를 베껴 쓰는 일을 매우 좋아했는데 나도 학문 연구 도중에 틈틈이 알게 되는 새로운 정보들을 베껴 쓰는 일을 좋아한다. 게다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낙관주의 때문인지 애초부터 책으로 출판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자료를 베껴 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매우 꼼꼼하게 요점 정리를 해두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런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결과 지금은 엄청난 자료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에 대해서는 요점 정리뿐 아니라 비판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분석도 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비 원고를 미리 가지고 있는 셈이어서 출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매우 신속히 원고를 집필할 수 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독서량이 매우 적었다. 그들은 대충 훑어보는 식으로 책을 읽었지만 나는 매우 꼼꼼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책을 대충 읽게 되면 책이 전달하는 다양한 정보를 모두 발견하지 못하고 내용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나는 매우 꼼꼼히 책을 읽기 때문에 책 내용이 오랫동안 나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내가 가진 지식은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것이다. 해가 지남에 따라 독서 방법뿐만 아니라 많은 점에서 류비세프가 연구하는 방법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작업은 10년 후까지도 정확히 계산되어 계획에 잡혀 있었다. 가장 마지막으로 세웠던 5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그의 모든 계획들은 5년 단위로 계속 이어진다. 류비세프가 단 1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모든 짜투리 시간, 예를 들면 버스나 기차를 타는 시간, 회의 시간,
줄을 서 있는 시간조차도 아끼려고 했다. 크리미아에 머물 때부터 류비세프는 길을 걸으며 뜨개질을 하는 그리스 여인들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 그들처럼 류비세프도 산책을 하면서 곤충을 채집하였고, 쓸데없는 잡담으로 채워지는 다양한 종류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 또한 2-3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라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걷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산책도 해야 했으니 걷는 편이 여러모로 이익이었다. 류비세프는 짜투리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우 세세한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가벼운 책을 읽거나 외국어를 공부했다. 영어 역시 그는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독학했다. 류비세프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내가 소련 식물보호연구소에서 일할 때는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매우 잦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책을 여러 권 가져갔으며 장기간의 출장이 될 경우에는 출장지에 미리 우편으로 책을 붙였다. 몇 권을 가져갈지는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책의 종류나 독서 시간이 어떻게 짜여졌을지 궁금할 것이다. 먼저 아침에는 머리가 맑기 때문에 철학이나 수학 분야처럼 고도로 집중해야 하는 책들을 읽는다.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읽고 나면 조금 읽기 쉬운 역사나 생물학 방면의 책을 읽는다. 그리고 머리가 피곤해지면 가벼운 소설류를 본다. 여행길에서 책을 보면 많은 이점이 있다. 첫째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여행길에 쉽게 적응하게 되어 피로가 덜하다. 둘째로, 책을 읽게 되면 잠을 자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것보다는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다. 버스를 탈 때에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2-3권의 책을 가지고 탄다. 출발지 근처에서 타게 되면 앉을 수 있으니 책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기까지 할 수 있다. 만약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버스를 타게 되면 당연히 앉기 힘들 것이니 서서도 읽을 수 있는 얇은 책을 가지고 타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류비세프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게 되자 새로이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은 자꾸 줄어들었다. 반면 필요한 시간은 점점 더 많아졌다. 학문 연구가 깊어질수록 공부 시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먼저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고, 철학과 생물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연구에도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 그 이후에는 문학과 음악,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쯤 알아야 한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인간이 매일 14시간에서 15시간씩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쪼개 쓰는 방법밖에는 없다. 네, 류비세프도요, 처음에는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공부할 시간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한데 캐낼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은 별로 남아있지 않죠. 마치 고갈되어가는 탄광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류비세프는 그때부터 시간 통계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한 번에 탁 하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가면서 겨우겨우 완성을 해나갑니다. 류비세프가 남긴 그의 방대한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정말로 단 1분, 단 몇 초마저도 정신을 집중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가 개인적으로 하루에 사람이 7-8시간 이상은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말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통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우선 책을 이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비세프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나는 시간을 측정할 때 모든 휴식 시간을 제외시킨 순수 연구 시간만을 기록한다.
작업 시간은 쉬는 시간을 포함한 총 소요 시간에 비해 매우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14~5시간을 일한다고 말하곤 한다. 어쩌면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한 적은 없다.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일한 최고 기록이 11시간 30분이다. 보통 나는 하루에 7~8시간만 연구해도 큰 만족을 느낀다. 가장 높은 기록을 냈던 달은 1937년 7월 달인데 그때 나는 한 달 동안 316시간을 순수 연구에 몰두했다. 평균 잡아 하루에 7시간씩 연구한 셈이다. 순수 연구 시간을 총 소요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여기에 약 25%에서 30%를 더해줘야 한다. 나는 꾸준히 나의 시간 통계 방법을 보완해왔고 결국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종적인 방법을 개발해냈다. 물론 사람은 잠을 자야 하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리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 이런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에 약 12~13시간이 남는다. 바로 이것이 일을 하거나 학문을 연구하거나 인생을 즐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네, 여기서 류비세프가 자기가 순수하게 일한 최고 기록이 11시간 반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루에 사람이 14~15시간을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단언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통 고시생들은 그 초시계를 앞에 놓고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도 초시계를 놓고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로 공부할 때 켜고 화장실 가거나 정수기에 물을 받으러 나갈 때도 끄고요. 앉아서 낮잠을 잠깐 잘 때도 그 시간을 끄고 그렇게 해서 정말 순수하게 공부 시간만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일주일에 6일을 하루에 8, 9시간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런 말이 예전에 있었어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0시간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그거는 당연히 순수 공부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세븐일레븐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아침에 7시에 도서관에 와서 저녁에 11시에 나가면은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7, 8시간을 왜 공부하지 못하느냐, 왜 책을 하루에 10시간 못 읽느냐라고 의아해 하신다면은 지금 공부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톱워치를 사용해 보시고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활용해서 한번 도서관에 나가 초시계를 앞에 놓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친구에게 날라온 카톡 답장을 하는 시간까지 모두 제외를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루 8시간, 순수하게 하루 8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인지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류비세프의 시간 통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선 업무를요,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그러니까 그에게는 집필이나 연구 같은 게 해당됐고요. 학술서를 읽는다던가 요점을 정리한다던가 같은 활동이 그에 속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학술 보고, 강의, 세미나 같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들이 들어갔어요. 류비세프는 하루에 순수하게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10시간으로 미리 잡아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시간 통계란 매일매일 일기장에다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는지를 빠짐없이 모두 다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1965년 어느 날의 일기를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과학 연구 분야에
도서 색인 15분, 도부잔스키 저서를 읽는데 1시간 15분, 곤충 분류와 카테고리 분야에 견학 2시간 30분, 2개의 그물을 설치하는데 20분, 곤충을 분석하는데 1시간 55분, 일간지를 읽는데 20분, 의학 신문을 읽는데 15분, 호프만의 소설 황금 단지를 읽는데 1시간 30분, 안드론에게 편지 답장을 쓰는데 15분, 그리고 휴식, 수영을 했음. 총계 6시간 15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총계 6시간 15분이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업무 카테고리 중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집필이나 연구에 소요된 시간만 측정한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매일매일 첫 번째 카테고리 업무에 사용된 시간을 적어 놓잖아요. 그렇고 나면은 그 매일매일 사용한 시간들을 합산해서 한 달 통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인 1965년 8월에는 첫 번째 카테고리 업무에 총 136시간 45분이 소비되었다고 메모가 되어 있어요. 이 136시간 45분이 어떻게 쓰였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했느냐 역시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네요. 기초과학연구 59시간 45분, 곤충분류학 20시간 55분, 추가 업무 50시간 25분, 곤충 조직연구 5시간 40분, 총계 136시간 45분.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요, 59시간 45분이 소요되었다는 기초과학연구는 도대체 무슨 연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정확한 계산이 쓰여 있습니다. 메모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1. 분류학, 체계의 논리에 대한 보고문 초안 작성 6시간 25분. 2. 잡무 처리 1시간. 3. 다도 노파 수정 작업 30분. 4. 수학 16시간 40분. 5. 랴프노프의 저서 55분. 6. 생물학 관련 독서 12시간. 이런 식으로 쭉 써놓고 총계 59시간 45분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목록에 대해서도 역시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만 뽑아볼게요. 6번에 생물학 관련 독서에 12시간을 썼다고 나왔는데 그 독서가 어떤 책을 읽은 것인지 기록이 있습니다. 1. 도부잔스키의 유전학과 종의 기원 372페이지를 읽는데 6시간 15분. 2. 아누시 카로이의 동물도 생각하는가 91페이지를 읽는데 2시간. 3. 베르그의 원고를 읽는데 2시간. 4. 네코로의 원고 3페이지, 오스베르흐도의 원고 17페이지를 읽는데 40분. 5. 라트네르의 원고 1시간 5분. 총계 12시간. 즉 류비세프는요, 매 순간,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작업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이며 이 작업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실제로 옆에다가 계속 메모를 해가면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한 달, 1년 지날 때마다 매일매일 그리고 매달 시간 통계를 낸 거예요. 오늘은 어떤 카테고리 어떤 작업에 시간을 얼마큼 썼고, 그래서 이번 달은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작업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큼 썼는지, 그래서 1년 총계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 통계는요, 자기가 쓴 시간을 결산한 것이 기본인데 나중에는 결산을 함과 동시에 다음 달, 다음 해 계획까지 세워졌습니다. 마치 예산을 짤 때 미리 예산을 짜놓고 실제로 그 돈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어디에 나갔는지 결산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시간에 대해서 류비세프는 진행한 것이라고 보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시간 통계를 내는데도 시간이 역시 들어가죠. 류비세프는 시간 통계를 내는데도 시간이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 달 동안 시간 통계에 든 시간은 대략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이며 1년치를 결산하는 데는 17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적게 드는 것 같죠? 이것은 그가 매일매일 정말 기계처럼 습관이 들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짧게 걸렸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만약 습관이 든다면 류비세프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류비세프에게는 엑셀 프로그램은 없었잖아요. 일일이 다 그 시간들을 계산하고 더했습니다. 우리겐 최소한 컴퓨터와 엑셀 혹은 계산기가 있죠.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시간을 계산하고 짜야 했을까요? 너무도 고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류비세프는 이 작업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우리는 보통 공부를 하는 시간, 일을 하는 시간에는 빡세게 거기에 집중하다가도 집에 돌아오고 나면, 퇴근하고 나면, 혹은 주말이 되면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축 늘어져서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뒤적뒤적 하면서 이완된 자신을 만끽하기가 쉬운데요. 류비세프는 일한 시간, 공부하는 시간, 휴식 시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철저히 기록하면서 모든 시간을 다 똑같이 중요하고 경건하게 대했다는 점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통계를 정확히 내려면은 하루 중 어느 시간도 더 중요한 시간과 덜 중요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나중에 시간 통계가 익숙해지면서 그는 예상과 결산 사이의 오차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1 카테고리에 속하는 업무를 원래 570시간을 계획했는데 564.5시간밖에 진행하지 못했음. 5.5시간이 부족함. 약 1%의 오차가 남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류비세프의 이 시간 통계 방법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혹은 저렇게 하면서 너무 팍팍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류비세프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저자는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류비세프가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추적해 가면서 저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신이 집중하는 일의 대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다고 해요. 솔직히 류비세프의 방법을 접하기 전까지 저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자기가 집중하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저자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류비세프가 이렇게 시간을 적어가면서 무척 팍팍하게 산 것 같지만 꼭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밀한 시간 통계를 통해 그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았는지, 예를 들면은 그는 77살에도 1년 동안 1500페이지의 글을 쓰고 420장의 사진을 현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77살 노인이던 해 류비세프는 1년 동안 러시아어로 된 서적을 50권 읽고 영어 원서를 2권 독파했으며 불어 원서 3권, 독어 원서 2권을 읽고 7편의 논문을 제본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77살인 그 해에 업무와 무관한 활동 역시 그는 부지런히 진행했습니다. 그 해 그는 수영을 43번 다녀왔고 친구나 제자들과 어울려 151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원래는 평범했던 사람,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애써봤던 사람. 하지만 그로써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예 시간 통계를 내는 방법을 개발해서 스스로 시간을 예산을 정하고 결산을 하듯 그렇게 자신이 활용하는 모든 시간을 기록해낸 사람. 이 류비세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류비세프처럼 시간 통계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시간 통계를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 시간을 활용하는지를 체크하고 적어두는 것은 시간 관리의 기본이자 우리가 시간을 사실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저 유명한 경영학자, 경영구루 피터 드러커가 가장 강조한 시간관리 방법이 바로 사용한 시간을 적는 거였어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죠. 피터 드러커는 실제로 CEO들에게 비서들을 시켜서 자기가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옆에서 한 3주만 적어오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그렇게 조언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옆에 적어보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자신과 꽤나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짜투리 시간을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내이며 좋은 아빠와 엄마로서, 그리고 틈내서 취미생활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그렇게 삶을 즐기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시간을 적어보면 그래서 가장 많이 소비한 시간 위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우리는 그저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내지 인터넷 웹 서퍼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도 잠깐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이 저자가 이야기한 당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류비세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계속 이어나갈게요. 우리 모두는 시간의 소비자이다. 우리는 시간을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일로 바꾸어 나간다. 그리고 전체 시간 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양은 극히 작고 대부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사람이라 해도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투덜대는 법이다. 류비세프에게는 시간이 늘 충분했다. 시간은 부족할 수가 없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졌던 그 동안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점이 그가 가진 시간의 특징이었다. 류비세프는 일순간 밝게 타올랐다기보다는 늘 꾸준했다. 부단히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스스로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여갔고 조금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를 위해 더 큰 노력이 기울어졌다. 그는 자신에게 숨 고를 틈도 주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맨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찬사를 바란 것도 아니었다. 오직 스스로에게 요구할 뿐이었다.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불완전함은 더욱 분명히 드러났으며 이는 매일의 변함없는 노력을 통해 축적되는 가장 어려운 위협이었다. 하지만 류비세프에게는 이런 영웅적인 위협이 아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바로 훌륭한 삶이다. 이것이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수수께끼로 여겨지는 이유는 류비세프가 자신의 특별한 삶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 가장 비밀스러운 기적은 1분 1초를 의미 있게 살면서 이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을까.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세프의 시간 통계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